자, 이제 우리는 5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차 시 수업을 할 건데, 자, 5차 시 수업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은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한 두 번, 세 번 번갈아 가면서 또 들어봐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패러다임 26쪽에 하단부에 나오는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2005년 수능인가? 2005년도, 예, 제가 2005년도 수능을 봤는데, 2005년도 수능을 제가 대비하면서 봤던 그 비문학 비문학 그 문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아무튼 그런 추억이 좀 있었고, 이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26쪽에 나오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제가 26쪽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실 때는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예요. 아래 위로. 먼저 패러다임의 의미를 위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모형 또는 준거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밑줄 쭉 치시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확장을 하는데 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 또는 그것에 대한 틀이에요. 그러니까 요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요 틀에 맞춰서 이해를 하며 요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추신 거고요. 요 내용을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이 정의가 더 와닿더라고요. 요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6쪽 하단부에 나오는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에서 찾을 수 있어요. 토마스 쿤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의 총체를 우리는 패러다임이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시대를 지배한다는 이 한 시대에 또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존재할 당시에 이 시대의 상에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가설, 그 다음에 그 가설로 인해서 밝혀낸 법칙, 그 다음에 그것을 이론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럴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마음 그 자체 역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그 총체적인 존재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중세 시대에서 패러다임으로 작용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로 대표되는 바로 종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라는 존재, 즉 신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볼게요. 한 시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무엇이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자, 요 중세에 있었던 중세 과학이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독교라든지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적 존재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 나가요? 인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시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인간이나 이성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인간과 이성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라고 기존에 있는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 또는 그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그런 학문들을 우리 무엇이라 하느냐면 정상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과학이란 말은 패러다임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체를 우리는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진리같이 불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계점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한계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이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이것을 다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과 해석에 불과하며 그 한계가 드러났을 때에는 곧장 패러다임을 위기가 봉착하게 되고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를 하게 되며 결국에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롭게 제시된 패러다임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정상과학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찾아오느냐? 위기라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관점, 과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에 정상 과학이 이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이제 더욱 완전하게 하도록 이 정상 과학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요. 그쵸? 자,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26쪽 하단부에요. 26쪽 하단부에 두 번째 문단 쿤에 의하면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정상과학은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히 하려는 보수적 성격의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활동을 우리는 정상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과학을 통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넓힐 수 있는 지식을 모두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과학적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라든지 또는 사회적 측면이라든지 종교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철학적 측면이라든지 무슨 말이냐면 과학 이외의 것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에 위기가 찾아오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패러다임이 구축되는 단계는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정상과학이 확장을 시키고 이 정상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게 되고 이 기존의 패러다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이나 또는 새로운 무언가가 제시가 되면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이 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충돌이 일으키면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은 폐기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다르게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는요 암기 위주였고요 주입식 교육이 위주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워 라고 했을 때 못 외웠으면 맞았던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창의력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때 봤던 수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의 수능하고요. 사실 좀 이런 측면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수능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잘못 가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처럼 암기 주입식 교육으로 간다는 거죠. 결코 요즘에 수리 영역이라든지 그런 여타 영역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암기만 가지고는 또는 주입식 교육만 가지고는 사실 고득점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시기 전에 면접 같은 걸 보잖아요. 이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암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학교에 와서 얼마나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똑똑한 친구를 찾는데 머리가 똑똑한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 풍부한 친구들을 또는 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친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이 예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때에는 많이 아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책을 얼마나 달달달달달 외웠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정말 우수하구나 우수하지 않구나를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의 총량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태블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면, 자, 여러분, 멜론 차트, 100곡이 있다. 1위부터, 100위의 곡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선생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곡이 3달, 4달, 5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빨리 습득하고 빨리 버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가도 한 달을 넘기기 어렵죠. 맞죠? 물론 명곡은 길이길이 불려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1위부터 100위의 곡들 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우리가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르게 흡수를 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 들어오는 내용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습득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반짜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세계사면 모두가 세계사를 들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면 모두가 한국사를 들었고, 또는, 사회탐구방법을 했다 하면은 모든 반들이 다 사회탐구방법을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또는 나에게 맞는 과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러한 학습들을 모두 제공해 주기에는
한계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학습 도구나 학습 장소 같은 것들이 제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는 학원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제는 대학생들만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그런 교양 과목이나 그런 여타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 대학교 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었던 선생님이 최고였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교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능력을 파악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볼까?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너한테는 이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건 어때? 라면서 같이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게 되는 거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과는 다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일부러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떠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교육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에는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찾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찾으셔도 좋고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데 이것이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시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으면은 더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 실증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흔히 찾아보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무엇이라 설명하느냐?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보는 인식론적 관점이자 과학 철학이다. 이것을 실증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실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증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형이상학적인 철학 또는 그러한 존재, 이런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실증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누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만 연구하고자 하는 철학을 우리는 실증주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트가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페이지 26쪽 넘어서 27쪽입니다. 죄송해요. 27쪽의 내용인데 27쪽에서 콩트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초자연적이나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 그 다음에 추상적 세계. 뭐 천국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이게 이제 기본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주의
원인과 발생.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의 조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콩트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신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주의 원인과 발생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역시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 것을 콩트는 거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고 이런 것들만 인정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실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것만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기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서 얘기하죠? 이거를 윤리 시간에, 전통 윤리 시간에서 우리가 이기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가 발해서 기가 타거나 아니면 기가 발해서 이하고 어떻게 되거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론을 과감하게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콩트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27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다음 실증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27쪽 첫 번째 문단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 인정하는 실증주의를 제창하였다. 네, 이 부분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콩트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세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패러다임이잖아요. 종교 중심, 신 중심의 패러다임의 흐름을 부정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 종교를 빼고 또는 신도 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회 현상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실증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콩트는 사회 현상 역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보시면은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회 현상 또한 그렇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법칙이 만들어지면 이 법칙에 따라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콩트가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콩트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의 배후에는 신이라든지 또는 우주의 근본적 원리, 조직 이런 것, 구조 이런 것에 두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그것만이 이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쪽 하단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넘어가서 실증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밑줄 먼저 긋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죠? 그리고 과학적 방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떠한 탐구나 형이상학 일체를 부정합니다. 부정,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 이게 실증주의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문단에 자, 첫 번째 문장. 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모든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자, 실증주의에서요. 그러니까 사회를 사회를 알아낼 수 있는 또는 사회과학을 우리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모든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회를 바라보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가 특징이 이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연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것이 1원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죠? 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바라보듯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법칙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의 법칙처럼 지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사회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도 모든 자료를 계량화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수치 또는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라 할 때 그 정도로 분석하고 계량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로 얘기하자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증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연구하듯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들이 보는 실증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8페이지에 나오는 이 반증주의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29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실증주의의 한계인데요. 자, 실증주의 한계. 20세기 초반에 이 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 이르러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야,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이랑 자연현상이랑 같냐? 라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해석학과 현상학에서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자,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 그 다음에 사회와 다른 사회와의 그런 소통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현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설명하실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가령 제가 혈액형이 A형이고요. 성격이 소심하고요. 화를 좀 낼 줄 알고요. 예? 이런 성향의 똑같은 이제 속성을 가진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이제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자, 이씨 저하고 A라는 사람이 이제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박씨 아저씨가 있어요. 박씨 아저씨는 성격이 호탕하고요. 화를 좀 낼 줄 모르고요. 그렇지만 또 되게 긍정적이고요. 하면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B 역시 이런 박씨 아저씨를 비슷하게 닮았어요. 자, 이런 A와 그 다음에 B하고 박씨 아저씨가 이 본질주의에서 같은 유형이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해서 A와 B의 관계, 저와 박씨 아저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저와 B의 관계, A와 박씨 아저씨의 관계가 모두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A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박씨 아저씨와 B의 관계도 역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라는 사람과 저는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요? 꼭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격일 때 서로가 굉장히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착 달라붙어서 단짝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A가 같은 성향이긴 하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러한 성향은 저런 성향과 잘 맞을 것이다,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어떻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의지와 가치, 신념 같은 것들이 개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저하고 다른 성향이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치관이 맞다면 친해질 수 있는 거고요. 저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또는 신념이 맞지 않으면 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완전히 사이가 안 좋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얘기가 더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저와 똑같이 소심하고 A형이고요. 그 다음에 키도 비슷하게 168이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좀 약간 모지모지해서 뱃살이 좀 나왔어요. 그런 친구인데 저하고 생긴 거랑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냐면 저는 가령 이제 기역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이 친구는 니은이라는 정당을 좋아해. 근데 저는 이 니은이라는 정당을 굉장히 싫어하고 A 친구 역시 기역이라는 정당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은 저하고 이 친구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보장할 수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친해질 수도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증주의는 이렇게 방법적인 이론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해석학과 현상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사회나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 해석학과 현상학에서 무엇을 지적하느냐? 야, 너네가 얘기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들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느냐. 근데 너네가 본질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에서는 소득이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GDP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득이 높으면 행복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GDP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을 정하고 이것을 쭉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석학과 현상학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자, 여러분 지금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GDP가 높다고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러한 부분을 실증주의는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GDP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계량화가 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화가 된 데이터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행복해야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행복한 나라가 어때요? GDP가 낮은 국가들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울 때에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얘네가 겪게 돼요. 그러면서 실증주의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대안적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해석학과 현상학이 되는 것이죠. 그거 역시 페이지 29쪽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9쪽 후반부에 그러니까 하단부에 나와요. 하단부에.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타나는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해석학과 현상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적 패러다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세 종교적 패러다임이에요.
자, 이 중세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실증주의죠. 자, 그런데 이 실증주의의 한계가 등장을 해요. 아까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를만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찾아오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를 해석학과 현상학이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이 해석학과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 종교적 패러다임이 통하던 시기는 중세,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실증주의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근대 이 실증주의 이후에 실증주의가 무너지고 해석학과, 현상학이 지배하는, 즉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는 해석학과 현상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석학은요, 사회현상을 주관적 이해에 의해 해석되는 것.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사회현상을. 두 번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대상을 문제 삼지 않고, 객관적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형성하는 무엇? 주관적 의식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객관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해석학과 현상학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너희들의 주관성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객관성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원인이나 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형성의 산물로 우리가 어떻게 의식해왔는지, 그리고 그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의 결과로 의식적 형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객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자,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에 뭐라시라 가져왔느냐? 실제가 주관에게 드러나는 의식 현상을 탐구하는 것. 아하! 실제 있는 그런 현상이나 또는 이 세계를 우리한테서 드러나는 의식 현상.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가령, 우리 좀 있으면 4월 19일이 다가오죠? 4.19 혁명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19 혁명이라는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실증주의 입장에서 이 4.19 혁명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시위를 했는데 포갑적으로 진압을 했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네? 자,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건 좀 실증주의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경찰에 의해서 뭐 연행되거나 뭐 붙잡혀서 뭐 고문을 당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좀 뭐예요? 우리가 수치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까지만 보는 게 실증주의라면, 현상을 해석학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증주의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정부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이 김주열이라는 이 사람이 최루탄의 얼굴에 박혀서 죽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게 되고, 그 공분을 통해서 4.19 혁명의 단초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해석학과 현상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 있죠.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예. 요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예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게 이번 5차시 과제입니다. 자, 5차시 과제의 내용인데요. 시점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패러다임을 쓰고 있진 않지만 그 예전에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예시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의 패러다임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아니어도 좋고요. 분야 역시 자유예요. 뭐 교육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서든 기존의 패러다임이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예시만 들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것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예시를 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역시 이번 과제 역시 뭐냐면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긁고 오셔도 괜찮으신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패러다임 부분만 다시 여러분들께 이제 복습을 해드리자면, 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의 총체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모형이나 준거 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나 그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패러다임을 통해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구 불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정상과학이라고 그래요. 이 정상과학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지식 확장을 하게 되고, 그 지식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비과학적인 분야, 철학, 사회 또는 종교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회현상이든 과학현상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비과학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위기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정상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지만 이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그 정상과학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때 그 대안으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게 이르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전에 합리적이고 무조건 효율 중심이었고 효과가 뛰어나야만 중요했던 이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는 효과보다는 서로 섞여가면서 다른 성향의 사람들 또는 다른 성향의 학문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합리성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인문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게 아니라 문과의 내용과 그다음 이과의 내용을 잘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 즉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서 창조성, 또는 그 창조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그 인재를 구하고자 한다. 그게 요즘 기업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학생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학생부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는 것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면접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육을 가지고 제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시별 과제를 하실 때 정말 긁어오더라도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이 긁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과제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여러분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6차 시 때 한 번 더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4, 5, 6 차시 과제물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잘 정리한 것.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차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6차시 수업에서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